네, 그러면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강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사건 되게 많아요. 저희도 할 일이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진짜 심각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괴롭힘을 너무 심하게 당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되게 심하다. 왜냐하면 우리 학폭도 되게 심하잖아요. 사실 이즘에 이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학생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뭐 한 명을 잡아서 괴롭힌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이후로 되게 잘 작동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뭐랄까 이제 그 세대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옛날 같으면 뭐 재떨이 날아다녀서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뭐 현장에서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아이 뭐 그거 교육인데 내가 안 가르치면 누가 얘 가르쳐줘 막 이러면서 나는 괴롭힐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근데 그게 실제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간극을 메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뭐냐, 그 발단은 뭐였고 그렇다면 하면 안 되는 건 어떤 거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이게 벌써 꽤 많이 지난 기사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태움이라는 단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간호사분들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태움 관련해가지고 무슨 컨테스트?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태움에 대해서 올리는 게 있었는데 정말 최악이었던 것이 자기가 굉장히 집이 어렵고 약간 소년가정처럼 자란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회식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입사했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야 쟤는 절대 안 그만둬. 쟤는 끝까지 태워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아무튼 그 각각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분이 보통 이제 신규 간호사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 7, 8년 넘은 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입은 당연히 굉장히 낮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근데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7년차 간호사였는데 말도 안 되는 계속 뭐 되게 부당한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굉장히 뭐 언어라든지 신체적인 폭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이 정말로 참다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본인의 꿈은 정말로 내가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실습도 열심히 하고 일도 어렵거든요. 일도 되게 힘들고 한데 다 참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괴롭힘을 사람이 당하다 보면 안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사라져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그렇게 사건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아 우리나라도 직장 내 괴롭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되게 심각하잖아요. 뭐 욕설, 외모 비하, 인격 모독적 발언, 그러니까 폭언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직접 때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라든지 성희롱, 뭐 임신 손번제 이런 것들, 무분별한 감시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이 병원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좀 이런 걸로 안 좋은 그 기사가 많이 났던 곳이었는데 이제 뭐 공개적으로 혼내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 머리 계속 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경멸적인 표현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형사 관련된 거 하시면 모욕이나 폭행 같은 경우 초범은요 실형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되게 이례적으로 실형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요거는 한번 사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틀어놓으면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소방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직장 괴롭힘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있어요? 그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거야. 누구에게나 다 너무 좋은 사람이고 다 너무 좋은 상태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랑. 근데 희한하게 나랑 둘이 있을 때 좀 달라. 그래서 막 되게 약간 괴롭게 한다든지 나한테는 약간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보통 두 분이 같이 출동을 하시거든요. 뭐 그래서 같이 출동을 하는데 같은 차에 타잖아요. 그럼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야, 제가 나한테 그랬다? 근데 그 선배가 그럴 리가 없어. 뭔지 알겠죠? 이렇게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견디다 못해 이분도 약간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두 가지 그 다음번에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사용자나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의무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2차 가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럼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야, 별일 아닌데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너만 조용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때로는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을 때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막 되게 못 견디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뭐 그랬대, 쟤 되게 예민하니까 뭐 약간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따돌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2차 가해가 더 심각했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어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경험해봤다라는 게 66.9%, 굉장히 많지 않아요? 놀랍죠? 이게 저는 처음에 딱 이 수치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게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종류를 한번 보면 텃세나 따돌림 차별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명예훼손 이거는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 폭언, 업무 외 강요나 부당 지시, 뭐 발령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왜 부당정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징계성이냐 아니냐 그런 거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성희롱 관련된 부분이나 폭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아래 한번 보실래요?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후에 계속 근무를 하냐, 요 퍼센트가 퇴사한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여기를 견뎌내기가 어려우면 어쩌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떠나는 선택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괴롭힘이 일어난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잘 해결된 분도 있겠고, 뭐 참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발령난 분도 있고, 이제 조금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한 사람을 키우는데 한 3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들을 제대로 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면 제 생각에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가 열심히 하고 좀 영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험하는 사건이나 그 일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열심히 다 키워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신입한테 비용을 주는 건 투자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일에 대까지만 좀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 그리고 또 이분이 얘한테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지. 좀 덜한데 전혀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이 전부 퇴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회사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정말 잘 훈련받아서 잘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잘 케어한다는 거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법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아까 그 사건 2019년 언저리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급하게 신설됐어요. 실은 제가 그 변호사 하면서도 이거 좀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약간 뭔가 매뉴얼이라도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토론회에서 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당시에 정말 심각한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까처럼. 사람이 자꾸 이제 생명을 잃으니까 그거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6조의 2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규정이 들어왔는데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예요. 요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 근데 심지어 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하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우위가 반드시 상하 관계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진짜 급한 거야. 런칭이라 그러나 아무튼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계속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지 않아요, 게임은? 왜냐하면 유저들이 돈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서 오류가 좀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수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은 굉장히 괴로워. 왜냐면 일이 계속되니까. 그럴 때 이게 괴롭힘이냐 아니냐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게 세 번째 요건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인정되더라도 뭐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법률 한번 봅시다. 아까는 괴롭힘이 뭐다 였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그러면 괴롭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봐야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고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조항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그죠? 사용자에게. 두 번째, 이항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했어요. 또는 근데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보거나 뭐 폭행 행위를 봤다거나 그러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 일단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얘가 너무 힘드니까 뭔가 근무 장소를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쉬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로 뒤인데요. 이 경우에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부서를 옮기라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은데 우리 부서가 되게 에이스 부서인데 예를 들면 아니면 나는 안 쉬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사용자가 나오지 않네. 불안하잖아요. 그런 건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항 보시면 조사를 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피해자가 요청하면이에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위자,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겠죠? 어디를 봐도 이게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된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예전에 있어서 그랬어요. 이런 사례들이. 왜냐면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시끄러운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피해자인데 이 사람도 같이 뭐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좀 안 좋은 곳으로 아니면
뭐 승진해서 누락시킨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너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야,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괴롭힘 당하긴 했지만 동네방네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알리면 안 되고,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이제 사실은 근로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근로자가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민사소송 같은 거 할 때 법원 통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취업규칙 많이 봤잖아요. 거기서 취업규칙의 그 필수 기재 의무인데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11호에 나와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이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요거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들어왔을 때 그 취업규칙 변경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상세하게 매뉴얼도 짜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11조 요거 불리한 처우했을 때 해고하거나 뭐 이랬을 때 있잖아요. 보면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굉장히 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다 스크리닝을 다시 해보면 13페이지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나 금지를 좀 명시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요건 세 가지라고 했고, 근데 이게 정말 약간 좀 힘든 경우가 뭐냐면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가끔 사장님은 A인데 사장님의 배우자 내지는 뭐 형님 약간 이런 분들이나 이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가혹하게 직장 내 괴롭힘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받거나 인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의무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막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신고 루트가 뭐냐면 하나는 회사 내부에 감사기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내부에 그 특정 팀 내지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나 인사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 회사는 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얘기해봐야 아휴 뭐 네 잘못이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기관을 진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고용노동청이에요. 우리 예전에 임금체불할 때 고용노동청에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관. 거기다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행위자에 대한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진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당했는데 뭐 회사가 어떤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는 그 조치 여부에 대한 것들을 회사가 정리해서 보고를 내야 되거든요. 고용노동청에. 이제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쨌든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그리고 아까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를 들어 뭐 얘기를 들었는데 사용자가 야 별일 아니네. 그냥 근무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를 맨날 괴롭히고 심지어 내가 신고까지 했어. 근데 그 상사랑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 등 적절한 조치해야 되는데 위반했을 때 마찬가지로 과태료. 그다음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아까 봤죠 우리 벌칙 규정.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하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14페이지에 보면 조금 다른 법률, 여러분 처음 보는 법률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출퇴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산재라고 하면 사고였어요. 예를 들어 뭔가 안타깝지만 뭔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해서 뭐 이렇게 뭔가 신체에 절단이 있거나 누가 봐도 사고 발생하는 사고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실 조금 됐지만 질병에 관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가 백혈병. 저도 지금 사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이겼고 아마 지금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백혈병에는 혈액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암 같은 게 사실 입증이 좀 어려워요. 입증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관련된 거 잘 조사해서 입증하면 좀 산재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치료비라든지 향후 뭐 장애가 혹시 남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 전부 다 되고요. 혹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뭐 유족 그 연금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혼자 예를 들면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업무상 어떤 사유로 사망하셨으면 남아있는 아이들이나 상대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보험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약간 우울증 같은 거. 근데 그게 정말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서 그 이긴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참 힘들어요 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발병을 해서 이제 이런 병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드디어 포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안 했어요. 야, 네가 약한 거지. 남들은 다 다녀. 너만 그런 거잖아. 너만 무슨 우울하다 그래. 네가 덜 바쁘니까 그렇지. 야, 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되게 나약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너무 결과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 일 때문에 특히 오는 게 많아서 인정이 됐는데요. 보시면 제37조 제1항인데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이게 참 저는 보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판례 가끔 보시면 저 상당 인과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저게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 1학년 때 그랬거든요. 저 판례에서 저 언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연관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좀 저는 그때 마음에는 법이 약간 명확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법이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그 기준을 벗어나 버리면 아닌 거예요. 그게 훨씬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회사에서 이제 상을 주는데 상금 같은 성과급을 주는데 70%까지만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30%는 못 받는데 그 70%랑 30%의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한 0.1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1점에 못 도달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격한 격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되네랑 나랑 진짜 되게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런 딱 얘기가 나오잖아요. 법문에. 그러면 와 이거는 진짜 열심히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업무상 질병이 뭐라고 돼 있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인데 특히 두 번째 케이스도 해봤거든요. 뭐냐면 콜센터. 특히나 그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경우는 이제 모 자동차의 그 약간 AS 부서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고객님들이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 예전에 의뢰인이 굉장히 일이 성과가 되게 좋고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좀 이상한 분을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해. 그리고 막 와가지고 이제 계속 뭐라 하고 하니까 이분이 사실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뉴얼에 참으라고 그때까지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뭐 이렇게 쌍욕을 하고 부모님 욕하고 막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못 견뎌가지고 이분이 한마디 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매니저 불러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고 그래서 막 이분 데리고 가서 뭐 그냥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고당했어요. 이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이겨드리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콜센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그 제가 정확히 지금 요 워딩이 다 달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전화하면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은 뭐 여러분의 뭐 소중한 가족일 수 있다라든지 그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녹화가 되거나 녹음이 되니까 주의해달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제 법제화되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라리 화낼 것 같으면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산업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이나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재해가요 정말로 그냥 뭐 공장, 약간 이런 건설 현장 이런 데서도 발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너무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고 이제는 산업안전 같은 게 사무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가장 많은 패턴이 과로사,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로사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30대가 되기 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30대 넘어가지고 일 되게 잘하는 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약간 되게 저 사람들은 멋진 삶을 사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30대 이제 이상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살려고 운동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진짜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앉아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 아침에 무조건 운동하거든요. 못하면 중간에 법원 갔다 오면서라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하는 게 중요한데 사무직에 그런 게 많아요. 목 디스크, 뭐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운동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쌓이면서 과로가 심하게 쌓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 같은 게 오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약간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콜센터나 이제 마트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일들 있잖아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인데 그러니까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콜센터 같은 것들을 얘기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 중단시킨다든지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일반 사기업이고요. 여러분 혹시 특임인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충주맨. 김선태 씨 맞죠? 그분이 원래 굉장히 민원 되게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고용노동부 이제 가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수사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넓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사관이면 첫 줄에 앉으신 여러분이 수사관이면 제가 이제 의뢰인하고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의자 2개 두고 굉장히 좁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말하면 다 들려. 근데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꼭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흔한 레파토리가 있는데 와서 소리 지르시거나 되게 기본 디폴트로 소리 지르시고 뭘 던지거나 그 다음에 전화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전화로 업무하는 것도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근데 계속 전화해. 하루에 막 30분 이상.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게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전연차 때는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의뢰인의 모든 것들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이 전혀 없는 건데 오히려 의뢰인은 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분 좀 실제로 어려운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보통 전화하면 아무리 모르겠어. 뭐 연인 사이에는 전화를 길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길게 안 하지 않나요? 5분 하면 되게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업무상 뭐 중요한 일이면 길게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화를 해서 디폴트가 20분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바쁜데 근데 저는 시간당 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게 중요한 얘기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뭐 했던 얘기 반복하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한 2년 정도 이제 좀 참았어요. 그분을 참아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굉장히 본인 억울하시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자꾸 소리 지르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저한테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관계를 끊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잘 인수인계 잘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저 이후에 변호사가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특한 모르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으셔서 그랬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이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굉장히 본인 생각이 힘드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본인은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도 한두 번이지 전화만 하루에 20분씩 맨날 하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마다 굉장히 불만 토로하고 하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이민원 관련 법률이 생겼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전화를 몇 분 이상 한다 장기간 그러면 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진짜 막 그 포괄 폭행하고 물건 던지는 분들 있거든요. 물 막 하고 막 휘발유 들고 오는 분도 심지어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근데 그런 분들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있냐면 국민신문고나 민원 제기를 한 분이 한 달간 150건인가 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리가 안 되는데 기각되는데 계속 내고 그러니까 그 몇 개의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예 그냥 처리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약간의 근로자, 물론 공무원은 근로자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호하려는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위반했다, 그리고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고요. 왜 우리 그 현장 실습 산업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군대 가는 대신에 이제 친구들 많이 가는 어린 친구들이 거기도 좀 심각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군대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아예 생겼어요. 현장 실습 산업체의 장과 현장 실습 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관한 것들도 생겼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게 바로 그건데요. 그 4년 전에 이제 상담사가 스스로 이제 고객의 갑질과 회사의 실적 강요 실태를 고발한 건데 당시 회사 측은 상담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남들 다 똑같은 전화 받는데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예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정 조절이 취약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4년 만에 이제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에 관련된 곳이거든요. 거기서 산업재해가 맞다. 왜냐하면 회사가 상담사를 보호하지 않았고 이 업무 때문에 이제 사망하시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자, 18페이지 볼게요.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정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중단이라든지 휴게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폭언하고 아니면 전화로 계속 막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폭발할 것 같거든요. 그럼 휴게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보통 점심시간. 근데 그 시간 이상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혹은 뭐 와가지고 뭘 던져서 내가 다쳤어. 그럼 쉬어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휴게 시간 연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 관련 치료나 아이고 죄송해요. 건강 장애 관련 치료나 상담 지원도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이나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예를 들어 너무 이제 아까 케이스처럼 욕을 하는 거야.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해요. 근데 이거는 회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없어요. 이 녹음 파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업무하면서 일일이 녹음을 하겠어요. 근데 회사가 아야 우리 회사는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러면서 되게 근로자가 어떤 고소나 고발하는데 예를 들면 산재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좀 달라.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규정을 의무적으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조치는 뭐냐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거고 이제 마트 가면 앞에 뭐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이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욕설을 하면 끊는다든지 고객님은 끊겠습니다 얘기하고 끊는다든지 더 이상 이제 그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뭐 약간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의 내용과 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직장내 괴롭힘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거 사용자예요. 파견사업주하고 사용사업주도 포함된다. 여러분 파견사업주하고 파견사업주 기억나요?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가 사용자, 여기가 근로자죠. 그죠? 그러면 계약은 둘 사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임금은 누가 줘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임금 주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근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값.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는 파견은 뭐냐면 자 원래 이제 파견 이 사람이 만약에 파견 사용자예요. 파견 사업주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파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이 둘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B라는 사용자하고 파견 계약을 체결해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근로자를 고용할게. A가 나는 근로자를 고용할게. 그래서 너가 네 B가 필요한 사업장에다 내가 근로자 보내줄게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파견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둘 사이 이 파견 사용자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한 건 맞잖아요. 그럼 임금은 누가 줘야 돼? 임금은 A가 줘야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근로제공은 여기가 아니라 파견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파견 사업주, 얘가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 사업주가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 사이에만 직장내 괴롭힘 관련된 보호법리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얘가 이 사용사업,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한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랑 맨날 만나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예요. 그럼 B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물론 파견 사업주하고 사용 사업주도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부분? 그걸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나중에 파견은요 진짜 정말 사건 많거든요. 노란불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많아서 나중에 비정규직할 때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시면 그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해서는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 그죠? 둘 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서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파견 근로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설명드린 바로 그거거든요. 잠시만 읽어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보호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철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현장 견학 많이 가요. 일 때문에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고로라고 아세요? 여러 가지 요즘에는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여러분 아시는 그 용암처럼 마치 철이 끓는 그걸 고로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번 멈추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잘못 빠지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안전배려 의무가 매우 크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파견 사용자 사업주도 당연히 그렇겠죠. 근로계약 체결세가 기본이에요.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는데 파견을 해서 내가 B 사용자의 공장,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겠죠? 사용사업주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다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사업주가 계약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로계약은 사용자랑 근로자 사이에 체결했기 때문에 파견 사업주랑 체결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는 없고 너는 이 A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이 둘이 체결했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근로기준법상의 그런 근로자의 사용자의 판단 기준에 파견 사업주가 포함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여기 밑줄만 보시면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해 뭐가 있다?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계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라고 봐서 이걸 만약에 위반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주요 판단 요소가 있는데 피해자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라든지 근로계약 기간은 불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아까 그런 데서. 근데 정규직이 아니야. 이분이 굉장히 간단한 일을 도와주러 온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사실 근데 일용직한테까지 우리한테 책임 묻는 건 너무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나 고용 형태를 다 불문한다. 그 다음에 행위 장소. 사업장이나 외근 및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그러니까 왜 외근 많거나 저처럼 출장 갔다 오면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인데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회식이 있고 되게 사적으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 술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걸 회식이라고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 이제 가끔 이제 발생하는 게 같이 뭐 상급자랑 하급자랑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뭐 폭행이 일어나.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럴 때 과연 가능한가?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아지는 건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대놓고 막 한 명 따돌리고 이런 거 꽤 있거든요. 거기서만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뒷담화 같이 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냐 인정된다는 거죠. 자,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이게 첫 번째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뭐 가끔은 가해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때 싫었으면 네가 얘기를 하지. 네가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뭐 말도 좀 예쁘게 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입사원이에요.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상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게 폭언을 하거나 되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갑자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휘 명령 관계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직위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직속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상급자의 경우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 여러분, 그러면 동료들 있잖아. 동기, 같은 기수 내지는 하급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할 때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게 신기하게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임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밖에서 경력직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자기들끼리 뭔가 이미 끈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있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잠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잠깐 휴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직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본부장 매니저 뭐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심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차피 그 육아휴직하는 사람 내지는 그 휴직 뭐 질병이나 아니면 유학으로 휴직한 사람이 2년 있다 돌아오니까 그 2년까지는 뭐 이 사람 조금 대충 이제 있다가 나가게 해야겠다 이런 진짜로 정말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휴직 가는 사람은 자료를 전부 삭제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새로 온 사람이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굉장히 자기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정말 1년 반 동안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이분이 근데 능력치가 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를 갈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보고서 작성하고 웬만한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자괴감도 들고 얘네가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 지시를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가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몇 가지 얘기하다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급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진정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분을 대비해가지고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하급자들이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이다. 왜냐면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임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 A라는 임원이 있었는데 그 임원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한통속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하급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 어차피 갈 거야. 얘 말 잘 듣지 말고 이제 걔 돌아올 때 됐으니까 웬만하면 내쫓자. 뭐 이렇게 진짜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가 돼서 이제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았던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경우 그 우위잖아요. 이 사람 혼자고 나머지 다 아무리 하급자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 집단, 근속 연수, 노조, 감사나 인사부서 이런 것들로도 어쨌든 우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감사나 인사부서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기준을 직장 내 성희롱에 좀 맞추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우위성을 좀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 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엄격하게 취급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대표가 이렇게 하면 좀 무섭지 않겠어요? 뭐 괴롭힘이든 성희롱이든. 최근에는 진짜 남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진짜 그 말이 안 되는데 뭐 여성들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성희롱 신고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에요. 여기에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 수행은 아니었어. 근데 업무 수행의 편승에서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경우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이 아예 없을 수 있거든요. 없는데 얘가 그냥 싫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시켜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1년차가 하는 되게 약간 뭔가 정리정돈하는 일들 뭐 이런 거 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그렇게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보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아니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면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진짜 업무상 필요해서 했구나 라고 인정되면 다만 아무리 업무상 필요해도요 과도한 폭언이나 폭행 이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거는 제가 이거 하나를 누락한 거라서 2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 요건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인데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게 되게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요즘에는 직장내 괴롭히는 거 아니까 잘 안 하시는데 이 사람 내보내고 싶어. 안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게 그냥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잖아요. 여러 분 앉아 있는 데가. 근데 꼭 이렇게 앞에다가 벽에 붙여놓고 혼자 근무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보게. 아니면 화장실 앞에. 아니면 복도. 복도 누가 그 책상을 놓고 일을 해요. 제일 심각했던 케이스는 지하에 정말 들어가는 것도 되게 험해요. 들어가는 것도 너무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안쪽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 안쪽 있죠, 통역실. 통역실 안쪽쯤 될 것 같아, 제 예상컨대. 요거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한쪽 벽을 완전히 빨갛게 칠하는 거죠. 진짜로. 완전 새빨갛게 칠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하는 일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컴퓨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거지. 이런 걸 면벽 근무라고 하거든요.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괴롭힘이겠죠. 그러니까 인사권의 행사 범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경우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이런 얘기 하세요. 야, 내가 진짜 나 의도 없었다니까. 내가 왜 걔를 괴롭혀?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오히려 나는 걔 가르치려고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전의 괴롭힘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행위 자체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해고를 하거나 전보 배치 명령 우리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좀 안 좋을 수 있는지, 그렇죠? 생활상 불이익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결해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 봤지만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직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좀 덥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에어컨 킬까요? 괜찮아요? 한번 켜볼게요. 더운데 오늘?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래도 제가 감기가 많이 나가지고 약간 진짜 기침 안 해서 조금 다행이긴 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야, 너 이거밖에 못했냐? 이거 진짜 1년 차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야, 너는 아직 뭐 몇 년 차가 됐는데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이나 승진, 보상이나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성과가 나빠서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얘를 그냥 내보내려고 승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40대 어떤 부장님이셨는데 뭔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사무실이시거든요. 일반 사무실. 근데 갑자기 거기 앞에 되게 예쁜 화단이 있어요. 그 회사. 그 화단을 정리를 시킨다거나 쉽게 말하면 쓰레기 줍기 이런 거 시키는 거죠. 매일 2시간씩. 그런 거 시키거나 아무튼 뭐 정말 업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애들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런 게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안 주면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성과평가 되게 나쁠 거고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오래 반복되면.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 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회의에 이제 이 직원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남자가 육아휴직 되게 할 수 있거든요. 로펌 중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던 케이스예요. 아이 낳는 거 되게 잘 케어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지금도 다른 회사도 좀 어려워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자가 육아휴직 가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남성이 한다? 그랬을 때 불이익한 처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아직도.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간다고 낸 거예요. 그걸 낸 순간부터 이제 뭔가 회유와 압박과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허드렛 일이라든지 대치라든지 회의하는데 되게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자료를 안 줘. 아무도 무슨 회의인지 몰라. 근데 보고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괴롭힘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야, 너 뭐가 바빠? 야, 휴가 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근태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파티션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앞에 문 앞이잖아요. 앞에다가 누구누구 과장 뭐 입출입 그 기록지가 있었거든요. 그분 한 명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써야 됐어요.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여러분이 혹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봤어요? 1편? 거기에 미란다라고 나와요. 그분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막 보면은 애기 뭐 시켜주고 막 뭐 하라 그러고 막 자기 옷 같은 거 드라이클리닝해서 가져오라 그러고 가방 막 던지고 이러잖아요. 무슨 해리포터 받아오라고 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적 심부름. 그 다음에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그러니까 뭐 누가 사귄다는 양반이고 되게 막 이상한 소문, 정말 사실이 아닌데 그런 거 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불러가지고 혼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거를 그냥 바로 잡아서 요렇게 했는데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고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다 전 직원 다 있는 데서 여기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는 서류 일단 던지면서 야 이게 뭐야 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수준이 어쩌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거.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중에 흡연자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군대도 그렇고 약간 강요하는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남자분들 왜 담배 피러 가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이제 뭐 얘기하고 밥 먹다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 네가 담배를 안 피면 이거 못 끼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때만 따라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했던 거죠. 근데 요즘 회사는 안 그래요. 요즘 대기업은 담배 끊잖아요. 성과급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참 다행이다 싶은데 왜냐면 담배 피면 이제 여러 가지로 시간을 일단 많이 쓰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아세요? 여기서 그냥 담배 폈어요. 진짜. 저도 1년차 때 보면 저희 회사는 그래도 담배 피시는 분이 거의 없긴 했는데 지금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 근데 거기도 변호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선배님들이 방에서 자꾸 피시는 거예요. 변호사는 방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피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저는 진짜 주위에 아무도 안 피거든요 담배를.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옛날에 뭐 그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담배 피는 문화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담배를 못 피잖아요. 특정한 장소 그런 데서 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담배가 약간 진짜 만병의 근원이에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한 좀 특정 질병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뭐 폐암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약간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모로 자기한테는 담배가 이득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으면 성과급 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당연히 안 되는데 이따 보겠지만 진짜 더럽고 치사한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한 명만 이렇게 타겟으로 따돌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위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괴롭힘이다라는 거죠. 28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콥이라는 게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약간 몇 명 모아놓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작은 팀. 근데 거기에 과장과 함께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같은 팀의 나머지 일원이자 뭐 상급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어 보세요, 단어. 내가 진짜 읽기도 싫어.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를 사내 공식 메신저에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 피해자를 따돌리고 괴롭힘 행위를 자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됐거든요.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봤는데 뭐가 됐냐면 일단은 이 원고가 과장과 함께 피해자에 관해 주고받은 욕설들을 이거 말고 욕설이 되게 심했거든요. 이 욕설들은 내용이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에 대해 쌓인 불만을 한 번 정도 우리가 너무 열받으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너무 열받으면 사람이 확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근데 한 번 정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계속했고 그 다음에 원고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턱을 괸 일단 그 다음에 누나도 하자. 오른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 고개도 돌려야 돼. 뭐 본인의 정수리가 상대방, 피해자를 향해야 각도가 완성된 한숨도 쉬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따돌림이나 약간 배제하는 걸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죠. 치사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메시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한편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업무상 질문을 해도 원고는 대답 없이 이 과장과 서로 두 개 보면서 아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뭔지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과장도 피해자의 건의를 무시하고 원고와 상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완전 따돌린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고와 이 과장이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에 관한 욕설을 주고받은 것도 자기들끼리 유대감을 구축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직장 관계에서 배제하려는 일련의 행위 중에 하나였다.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별일이 없는데 꼭 욕할 때 있잖아요. 뒷담화 할 때 엄청 키보드를 크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 타다타다타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야 피해자가. 아 쟤네 또 내 욕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야. 그걸 알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신경을 쓰여서 확인해보면 그때마다 둘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게 다 느껴져. 다 보여. 메신저로. 그렇다면 원고와 이 과장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욕설의 내용까지는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더라도 구태여 원고와 이 과장이 피해자를 제외하고서 대화하고 있다. 이런 거를 되게 비정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고통도 가했고 업무상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근무 환경 악화시켰다 맞지 않나요? 그렇게 인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원고에게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은 왜 자꾸 너한테 짜증을 내? 라고 물어보자 뭐 이번엔 나야? 뭐 이렇게 뒷담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딱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지위가 높고요 한 명은 지위가 낮아요. 하급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급자는 나는 근데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봤잖아요. 관계 우위. 그죠? 얘네 둘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편 돼가지고 한 명 따돌리는 거잖아요. 관계 우위 있지 않나요? 인정이 됐던 케이스예요. 자, 30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또 다른 건데요. 피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는데 2020년 11월경에 팀을 4개 그러니까 셀이라는 건데 회사마다 달라요. 이건 뭐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각 셀당 3, 4명의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 사람 혼자 놔둔 거예요. 팀인데 그러니까 혼자 업무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2월경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보고했더니 회사로 출근 지시한 거예요. 당시에 되게 엄중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그 남편 회사가 약간 큰 기업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저도 출근 못했거든요. 그게 약간 규정이었잖아요. 근데 출근하라고 하는 건 사실 위법행위긴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3개월간의 휴직 후 부여받은 업무가 부수적인 행정 업무로서 원고를 팀의 주요 업무에서 배제시킨 경우 그 다음에 인사평가와 관련해가지고 피고가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한 사항을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이메일이나 팀원 간의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원고를 비난하거나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인정됐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볼 때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라고 주장했던 사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회사가 한 다음에 피고에 대해서
이 피고가 원고만을 셀에 혼자 배치한 행위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견책은 굉장히 소소한 징계, 하지만 징계예요. 근데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견책 처분을 내렸어요. 판단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니까 3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30페이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잖아요.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는데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됐고 하나만 됐어요. 이 팀을 4개의 셀로 나눠서 셀당 3, 4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 수행하게 했는데 혼자만 배치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본 것 같아요. 법원이. 왜냐면 이게 개편하면서 A는 3명, 예를 들어서 D는 4명, C는 3명 이렇게 맞고 원래는 여기에도 1명이 더 있어야 돼요. 2, 3명 정도가 더 있어야 이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는 약간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인원이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2명 더 충원해서 일 맡기려고 한 거야. 지금 일이 없어서 못 맡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례적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게 원래 그러면 이 사람이 팀장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혼자 다 결정을 못하고 이 씨의 팀장이었던 P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주지도 않는 데다가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다 할 수 없고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시키는 굉장히 작은 일들만 하는 거죠. 원래 직급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됐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거 폭언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업무 배제가 있었고 혼자 이제 팀을 꾸려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도 직장내 괴롭힘이다라고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좀 몇 가지 볼까요? 34페이지인데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서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전무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상을 치우고 창고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저는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되게 놀라운데 이 회사가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어린아이들 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특정되니까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그 아기들이 사용하는 뭔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육아휴직 이런 거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괴롭힘 당한 게 육아휴직 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정당한 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주변이 좀 피곤할 수 있어. 한 명이 빠지니까 그 일을 누군가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하는데 회사가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른 회사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회사는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다 위반 행위. 우리 왜 채용할 때 성별이라든지 결혼 여부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 뭐 출산 여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출산 계획이 있을 때부터는 인사고과에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뭐 육아휴직 한 다음에 알아서 나가게 하는 약간 이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거였는데 여기도 여기 다른 종류는 다르지만 이 전무님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이렇게 바쁜데 네가 휴직을 해? 야, 남들은 진짜 뭐 몇십일 만에 나온다는데 넌 자세가 안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요건 한번 봅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인데요.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거죠.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한번 볼게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하면 보통 제일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내 자리가 엎어지는 경우인데, 네, 그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돌아오기 전까지 1, 2년은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채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만약에 비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인재가 올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직을 채용을 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못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도 그런 문제가 많고 불이익하고 부당한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규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텔러예요. 앞에 요즘도 텔러라고 하나? 제가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창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책상을 아예 치워버린다거나 노트북을 치워서 아무 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를 계속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하는 행위. 저는 좀 어떻게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사무실 책상 가서 치우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좀 그런 좀 신기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냐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이분 퇴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괴롭히면 당연히 되고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도 처벌도 가능해요. 실제로 이분 처벌 받으셨어요, 이 전무님이. 그런 케이스이고요. 다음 케이스 보면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가해자인 선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뭐 정당한지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보통 선배가 밥 사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선배라고 밥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후배한테 뭔가 사라고 강요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더치페이 한다거나 아니면 후배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선배 한번 대접할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와가지고 야 뭐 봐봐요.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를 만들어라. 뭐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냐. 네가 술자리에 안 만들었으니까 사회조사 와. 왜 안 된 거야? 뭐 이러면서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대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이런 걸 계속하는 거예요. 술을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심할서하고 사유서를 쓰게 했어요. 근데 이 심할서랑 사유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나서 이게 왜 벌어졌고 다음번에 발생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까지 해야 되는 거야 보통은. 근데 아니 내가 선배 대접 안 했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대여섯 번, 10번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던 케이스인데 행위자는 선배 직원이고 피해자는 후배 직원이에요. 그리고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에서도 했고 밖에서도 했어요. 시도 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을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보니까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를 했고 불응하는 경우 심할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했고요.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냐? 당연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이래. 그럼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잠깐 끌까봐요. 좀 차갑다, 그죠?
이게 참 이 에어컨 껐다 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뭐냐면 중앙난방인 기업 많잖아요. 그러니까 끌 수는 없어. 끌 수는 없는데 어디는 엄청 덥고 어디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바꿔달라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괴롭힘일 수 있다. 약간 잘못하면. 자,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본 케이스일 거예요. 참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텐데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폭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운전하는데 옆자리 조수석에 누가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힘들지 않아요? 저도 운전 사실은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운전을 왜 안 하려고 했냐면 그 운전을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와서 하면 큰 사고 막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운전 안 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운전 배우기 시작한 게 아이가 태어나니까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누구 도움을 받거나 왜냐면 항상 제 곁에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을 배우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야 거기 아니야 뭐 이쪽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 상사야. 기업 대표예요. 대표가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뭐 욕설 뭐 되게 모욕적인 얘기 막 하고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때린대요. 거의 이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머리 막 때리고 더 위험한 거는 야 나는 네가 나 보는 게 싫어 이러면서 그 룸미러 있잖아요. 원래 다 봐야 되잖아요. 사이드미러 봐야 되잖아요. 이걸 접게 했어요. 자기를 보는 게 싫다고. 운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도록 해서 이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고용된 운전기사고 혜미자는 회장이에요. 운전기사가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회장이라는 지위가 당연히 있었고 지속적인 폭언, 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행위 역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냐라고 했을 때 뭐 너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거 뭐예요? 폭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고소 가능해요. 직장 내 괴롭힘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7페이지 봅시다. 이거 다 진짜 싫어요. 싫어. 이건 너무 놀랐는데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요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잡는데 일단 이거 되게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소주병? 굉장히 이거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쥐어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을 했대요. 야 이씨 막 욕설을 하면서. 그리고 고객들 앞에서도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객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의 목을 짓누를 수가 있을까? 벽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목을 이렇게 조이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했고 부장님과 다른 직장 동료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종이를 던져요. 저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부장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종이를 던지면 제지를 해야지 이거를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막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했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약간 제가 군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고 옛날엔 이런 괴롭힘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인사시키는 거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런 걸 시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너무 심각하지 않나. 행위자는 상사고 피해자는 부하 직원이고 장소는 회식 장소 이거나 사업장내 그러니까 어디든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사는 지위 이용했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가격을 하려고 위협하고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했고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고 다른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기법상 폭행이라든지 형법상 폭행이라든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이거 이 회사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원래 회사에 업무가 있어요. 회사 업무도 바쁜데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면서
운전기사나 수행비서 역할까지 계속했고요.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의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킨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요? 눈 그 제거하는 거 손으로 하면 되게 아파요. 잘못하면 동상 걸리고. 이런 걸 왜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직원을 동원해서 대표 개인 밭에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대요. 나 진짜 이 회사 뭐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 이런 걸 막 시킨다는 거예요. 업무 외적으로.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고 회사가 워낙 보수적이라서 나는 문제 제기를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인정이 될까라는 건데 대표잖아요. 그 피해자는 직원이고 사업장 내부이거나 외부이거나 그리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보니까 대표의 개인적인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잖아요. 회사 일도 아닌데.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느냐 봤더니 아니 전혀 무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무 환경 당연히 악화됐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안 되는 거 좀 볼게요. 자 보시면 그 의료회사 팀장님인데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다 잘하는데 이제 간혹 신입 변호사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일머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해서 점수가 너무 좋아 이 친구가. 그래서 뽑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또 되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 기업의 중요한 것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되게 뭐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2심에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지켜주는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는 걸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률은 여러분 혹시 법률 이거 말고 다른 법 공부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데 용어 하나가 진짜 천지차이거든요. 그 용어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해야 된다 요거 완전 다르잖아요. 해야 된다는 의무고 할 수 있다는 그냥 재량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쓰는 거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자 이게 그러니까 의미 구분이 잘 안 된다거나 내지는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해야 한다나 할 수 있다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수정 내보내주고 수정해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친구가 다음에 왔는데 또 잘못해온 거예요. 와 그러면은 다시 해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고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됐을 때 과연 이게 괴롭힘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싸움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거는 본인도 인정할 수 있고 회사도 인정해요.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징계하든지 뭐 해줄게 라는 건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일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하냐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의료회사 디자인 팀장은 조만간 있을 학예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들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컨셉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 뭐 신상품 발표를 한다던가 어떤 쇼에 나간다거나 했을 때는 그 쇼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이라든지 심지어 헤어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다음 분기 매출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서투르게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을 계속 요구한 거예요.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뭐 해갔는데 계속 아니래. 다시 오라는 거죠. 좀 힘들잖아요?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세요. 디자인 팀장이고 피해자는 담당자예요.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이고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느냐 했을 때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봤더니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서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동료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있어. 만약에 욕설을 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던지면서 디자인하는 거 던지면서 막 되게 심하게 했다든지 뭐 사람을 되게 협박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건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냥 수정해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는 보기 어려웠어요. 다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건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보면 1, 3번 요건은 돼요. 그죠? 근데 2번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장적 괴롭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 판단인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행위자인 디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해서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단의 업무상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정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41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케이스. 조금만 힘내세요. 보시면 이게 사실 우리 그때 했던 거 기억나요? 이 케이스 했던 거 기억나요? 뭐냐면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든 검찰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일반 회사든 더 할 텐데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 동기들이야. 근데 다 뭐 팀장, 부장 다 달았어요. 나는 과장이야 계속. 안 올라가. 심지어 차장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되게 아무튼 좀 지위가 불안정한 느낌이에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리고 막 그 가족들 보기에도 막 당신 아직도 뭐 승진 못했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좀 슬프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이번 근무 평정에서 A 등급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평정자인 본부장이 김 씨의 근무 성적을 지난번에 이어서 B 등급으로 통보한 거예요. 김 씨의 영업 소정도 본부장 평가에서 B 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서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이제 이랬던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 영업소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 예를 들어 뭐 제주도는 꼭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서울에서는 뭐 차가 많긴 하지만 꼭 있어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상품을 팔 때 영업소별로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달라요. 매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본 그 사례에서 이제 그 A라는 분이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승진했는데 자기는 승진을 못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점이 진짜 그러니까 성과가 되게 낮아요. 잘 주고 싶어도 못 줘. 못 주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그 승진의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간 A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몇 년간 무슨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충족을 못 시켰어. 근데 이번에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 자기 승진의 기회. 그래가지고 나도 알아. 우리 지점이 정말 성과가 안 좋은 거 나도 알아요.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동기 중에서 승진을 제일 못했고 본부장이 이런 사정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날 좀 배려해주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좀 승진 고과를 좀 높게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부장 입장에서는 상대평가일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 A 주잖아요. 여러분 시험하고 똑같아. 저도 막 다 A 주고 싶은데 그 퍼센트 때문에 다 A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을 제가 마음대로 올리면 다른 분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사평가가. 그래서 이 본부장이 이 사람 A 주고 싶은데 주면 누군가 정당하게 올라가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못 줬지. 이 사람이 너무 막 자기가 괴롭히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한 번쯤은 배려해 줄 수 있을 텐데 이 본부장은 맨날 나한테 점수 낮게 주고 나를 되게 괴롭히려는 목적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거든요. 보시면 행위자는 본부장이고 피해자는 영업소 매니저예요.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냥 평소에 사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했는지 보면 어쨌든 자신에 대한 근무 평정 권한이 있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지위에서의 우위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영업소 관리 책임이 있는 영업소장과 매니저에 대해서 최우수 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회사가 그냥 뭐 이 사람 괜찮네 보통이네 하면 B예요. A 받으려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준 거예요. 그나마도. 그랬는데 이 A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거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냐? 당연히 승진 누락됐으니까 괴롭겠죠. 고통이 있겠죠. 자, 보세요. 1번하고 3번에 있죠? 없는 게 뭐예요? 2번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근무 평정에서 상위 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진짜 일 잘했어요. 객관적으로 판매 왕이야 막. 그래가지고 성과도 되게 높아요. 무조건 A 줘야 돼요. 누가 봐도. 근데 괴롭히려고 안 준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괴롭힘이지. 근데 그런 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 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공식적인 거 종료하고 질문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